BTV 동지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보면 네. 부록에 연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요 연도와 사건들을 네. 외워놓으면 네. 시험 칠 때 잘 모르더라도 네. 전후 맥락으로 찍으면 거의 다 맞았었어요. 바로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게 그 사회과 보통 부도라고 그래서 세계 네. 지리 이렇게 지도 펼쳐놓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연표 보는 게 이렇게 취미였거든요. 아, 숫자 외우고. 네, 약간 숫자 감각도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제 예. 나름의 비법이 팁이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영업 비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한번 대방출하겠다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서양사는 근본적으로 개별 나라의 역사보다 전체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서양의 역사 전체를 같이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가 첫 번째고요. 지난 2000년간의 서양 역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다양히 이제 영어 역사 공부를 제 개인적으로 아마추어지만 많이 공부했잖아요. 제 느낌에 가장 중요하게 그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20개를 꼽았고요. 이 연도를 무조건 저 따라서 오늘 외우시는 겁니다. 야, 네. 이 20개의 결정적 순간들은 네. 뭐 기초 교양으로서 그렇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네, 서양 역사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맥이. 오늘은 그 연도를 함께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수업 끝나고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원 후부터 바로 가는 거네요. 네, 지난 2000년을 다루게 될 거고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BC 그다음 AD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서양 역사에서 네.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서양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서양 문명의 원료를 일단 그리스에서 잡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다음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로마가 로마. 있죠. 대략 이 정도 순서대로만 외우고, 자, 먼저 첫 번째는 AD 30년이에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 언제냐를 놓고 그때죠. 네, 역사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어요. 음. 어떤 사람들은 30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33년이라고 하고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보통 3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가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AD 30년을 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맥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연대를 나누는 것은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난제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기준이기도 할 텐데, 고대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 중세가 있잖아요, 서양에서. 그리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다고 하죠. 그 기준이 되는 그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 네, 그래서 AD 476년을 외우면 네.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중세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거칠게라도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시면 역사가 달리 보인다라는 그런 거니까. 근데 476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게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황제가 폐위가 돼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한 100년 전쯤에 대략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100년쯤 후쯤 되면 게르만족의 이동이 끝나요. 서양 역사에서 또 제가 알게 된 굉장히 저만의 팁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대략 150년에서 200년 정도 그 사건의 여파가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것도 역시 제 비밀 팁인데요. 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결국은 게르만족의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게르만족의 이동은 이로부터 한 100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대략 4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까지 200여 년간에 걸쳐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것으로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서양의 문명의 기본 그 테두리는 3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적인 전통. 네. 두 번째는 거기에 기독교가 수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르만족인 어떤 것들이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연합이 오늘날 유럽 문명을 만들었다, 서양 문명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게르만족인 어떤 것들이 완전히 이 문명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성지 예루살렘을 찾기 위한 제1차 십자군 원정 1096년이죠. 기독교 문명이 서유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잖아요, 기독교가. 그럴 때 기독교의 최고 라이벌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이슬람이겠죠. 네. 622년도에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헤지라라는 건데요. 무함마드가 이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슬람에서는 이때부터 원년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어찌됐건 7세기쯤에 대략 이슬람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양 문명 사이의 충돌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이지 않습니까? 네. 십자군 사건의 최초는 제1차 십자군이 원정 시작한 게 1096년도. 이걸 외우시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십자군은 1호부터 8차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오래요? 네. 150년 동안 8번 원정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년, 200년 단위로 외우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1차 십자군 원정부터 시작해서 한 대략 200년,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가 중세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라는 것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세 문화가 발달하면서도 그런 체제가 가장 공고히 됐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먼 데까지 옛날에 그렇게 무슨 동력기관도 굉장히 불비하던 시절에 예루살렘까지 원정을 가려고 하고 또 서로 나라들도 다르잖아요. 가려고 하면 얼마나 다 연합이 잘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서로 또 협의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체제가 가장 공고할 때 십자군을 원정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자, 대서사시죠. 단테의 신곡을 뽑아주셨어요. 1320년입니다. 그래봤자 책 하나 나온 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때부터 르네상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200년 동안. 그렇습니다. 뒤쪽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게 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상대적으로 이 르네상스의 초입에서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저작이 있다면 바로 단테의 신곡이에요. 네. 단테의 신곡은 1320년에 나오게 되는데 단테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 책을 쓰게 돼서 이때가 완성하고 바로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단테의 신곡은 중세 문학의 절정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 초입에 놓여 있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문화예술계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단테의 신곡이 1322년이라는 걸 외우시게 되면 그로부터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여 년간에 걸쳐서 르네상스와 이 근대와 중세 이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서로마 제국보다 한 1000년 더 갔네요. 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세가 언제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냐. 네. 물론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세를 18세기에 끝났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때까지? 네, 근데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네. 서로마 제국 멸망부터 중세가 시작해서 동로마 제국 멸망에 중세가 끝난다라고 보통 생각하면 돼요. 쏙쏙 들어오네요. 네. 자, 1492년 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오늘 20개 정도의 그 연표에서 중요한 그 연도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외워라 라고 한다면 1492년. 저는 이거 1492년을 만에 외우시면 굉장히 세계사적인 어떤 많은 부분들이 맥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던 해 역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492년도에 보통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네.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권이 이슬람 그때까지도 쪽을. 이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한 700년간에 걸쳐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국가들, 이슬람 제국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토 회복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에 최후에 성공한 게 1492년도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들을 기독교 문명에서 몰아내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은 유럽이 그 안에서 복닥거리다가 이후에는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많은 그런 나라들의 어떤 원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양 대륙이 만나게 되었다는 게 그게 1492년이다라는 것을 외우시게 되면 대항해 시대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죠. 이 바로 직후니까 그러네요. 15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이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세계를 호령했겠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죠. 대략 알 수 있어요. 잉카 제국이 언제 멸망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따라서 대충 계산을 하면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연도가 1492년이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근대 시작에서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로 종교개혁을 얘기하기도 하니까 이 사건이 결정적인데요. 종교개혁이 있어서 신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에는 그냥 가톨릭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물론 다른 이교들도 있었겠지만 가톨릭 체제에서 근본적인 최대의 라이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같은 기독교적인 맥락을 공유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517년의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사건으로도 너무 중요한 게 유럽은 이후부터 한 200년 동안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대부분 다 종교전쟁. 관련되어 있는 전쟁들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참혹하기도 하고 중요한 전쟁이 예를 들면 30년 전쟁이라든지 이런 등등인데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유럽에서의 이 세계사적인 사건 한 200년씩 간다고 그랬잖아요. 1517년부터 200년쯤 후에 있는 전쟁이 뭔가 하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그게 또 역시 종교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까지를 보통 종교 전쟁의 마지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 200년쯤 유럽이 전화에 휩싸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종교로.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30년 전쟁까지 있게 되죠. 네. 어쨌건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럽의 역사도 역시 대략 언제가 전란기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되죠. 1543년에 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주장합니다. 1543년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서를 담은 자기의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걸 알게 되면 17세기 과학혁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사 위주나 정치사 위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과학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과학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근본적인 것을 바꾼 거죠.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바로 뒤가 케플러고요. 케플러 바로 뒤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그 다음은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의 책이 나온 게 1687년도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전 역학이라고 말하는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서양의 어떤 과학 문명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뉴턴의 고전 역학이 담겨있는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란 말이에요. 뉴턴의 고전 역학이 다 담겨있는 책이. 근데 이 제목은 굉장히 묘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완벽한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안 하고 자연 철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뜻은 철학의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과학이. 그러니까 철학의 일부분인데 더군다나 중세시대의 철학은 사실상 신학하고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우리가 오늘날 다루고 있는데 이게 철학이나 신학의 일부분으로 다뤄야 했던 시대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란 말이 들어갔겠죠. 또 한 가지는 수학적 원리라는 건데 그 이전까지의 어떤 그 과학의 방법과 그다음 소위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과학혁명 이후의 과학의 방법의 근원적인 차이는 수학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전까지 있었던 천동설의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우주관이 수학적 공리랑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도 하고 수학적인 방식을 중시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구는 수학인 거죠. 자연의 언어는 수학이라는 것이 과학혁명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의 그 시작은 사실상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었다. 네, 정말 근대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이네요. 자, 1588이죠. 영국 함대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492년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의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었잖아요. 그럼 이후에 스페인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사실상 스페인 해군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 쪽을. 패배 자체는 사실은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투였다. 스페인 함대는 이제 9세기의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영국 함대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인데 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헨리 8세거든요. 헨리 8세가 처음으로 교황청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아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공회가 물론 양쪽의 그런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신교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인 가톨릭과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신교적인 움직임 두 가지 사이가 영국과 스페인을 통해서 부딪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페인 함대가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면 그 이전까지는 유럽의 패권을 사실상 1000년 넘게 장악하고 있던 가톨릭의 유일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결과로 이후에는 이제 민족국가 시대가 멀리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760년입니다. 야, 또 과학이에요. 산업혁명의 시작.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을 미쳤던 것이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수천 년, 거의 1만 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1760년 정도라고 외워두시게 되면 대략 이로부터 한 70여 년 사이 1760년부터 1830년까지 이런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게 되죠. 이전까지는 수공업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때부터 사실상 공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뭐 증기기관을 이용한다거나 네, 방직기도 있고요. 그렇죠. 방직기나 뭐 방적기도 마찬가지고요. 공작기계, 그러니까 공작기계라는 건 기계를 만드는 기계죠. 공작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산업혁명은 인류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완전히 바꿨다고 할까요? 그 전까지는 이 정치사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은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평범한 사람들의 질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인구도 폭증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구의 역사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고요. 끊기 없는 유튜브 시청 응원하세요. 그렇다면 SK인터넷을 가입하세요.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독립전쟁 자체는 그 전에 시작했고 또 완성된 건 또 몇 년 뒤에요. 오늘날 미국이 그 세계 역사나 세계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이잖아요. 가장 최강대국이고 그런 미국의 역사는 1776년도에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신다. 자유평등 박애죠. 프랑스 혁명 1789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외워야 될 단 하나가 있다면 1492년이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로 딱 두 개 외워야 된다고 하면 프랑스 네. 대혁명이에요. 1789년을 외우시면 역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근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시민사회가 형성이 된다거나 혹은 뭐 자본주의가 형성된다거나. 물론 자본주의 영향은 프랑스 혁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닌 세계사적인 사건이고요. 프랑스는 사실은 이로부터 한 100년 동안 혁명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1830년, 뭐 1848년 1871년 등등등까지 수많은 혁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말하면 보통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발발하게 되는 1789년도에 그 혁명을 말하죠. 어쨌건 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외우시게 되면 그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일종의 반동 비슷하게 나오게 된 것이 또 나폴레옹이잖아요. 이런 등장까지 사실은 그 이후의 일들까지 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1861년 미국의 남북전쟁.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독립된 것은 1776년에 독립선언문을 내었다고 그랬잖아요. 10월 4일에. 그렇지만 처음에 냈을 때는 이제 13개 주의 상대적으로 이제 동부 쪽에 이렇게 지금 보면 미국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그런 영토이죠.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 영토가 팽창하게 되는데 오늘날 미국 영토랑 대략 일치하게 되는 그렇죠. 물론 이제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얘기하게 되면 텍사스라든지 이 서부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나 뭐 아리조나나 워싱턴이나 이쪽까지 다 가지게 되는 것이 1840년대예요. 그리고 나서 1850년대가 되면 골드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골드러시라는 얘기는 서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인구도 그쪽으로 되면서 서쪽이 개발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4년간 지속이 되고요. 네. 그리고 1869년도에 미국에서 이 대륙 그 횡단철도가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형태, 기본적인 어떤 미국 국가의 어떤 시스템의 확립 그 다음에 노예제가 또 폐지가 되잖아요. 이런 등등등까지 이것이 확립된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처럼 보이는 건 남북전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남북전쟁을 앞으로 한 20년, 뒤로 한 10여 년, 이 한 30년 사이에 오늘날 미국의 기틀이 사실상 거의 다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 링컨도 언제 죽은 건지 알 거고요. 노예제가 언제 폐지된 것도 알 거 아니겠어요? 감이 오네요. 자, 1871년에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던 독일이 통일하죠. 유럽의 역사에서 예를 들면 독일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죠.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달리 독일은 생각보다 오늘날 독일의 형태로 이렇게 통일된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1871년도예요. 근데 보통 독일 통일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두 번 있죠. 하나는 1871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가 이것이 다시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게 1990년도에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은 독일 재통일인데요. 어찌됐건 네네. 1871년도에 독일 통일이 있다라는 것을 외우게 되면 근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들이 풀리게 되죠. 이 독일이 통일한 것은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 이 독일 통일을 막으려고 했던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였던 게 보불 전쟁이라고 말하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잖아요. 이때 프로이센의 편을 누가 들었냐면 또 이탈리아가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871년도는 독일이 통일한 해이기도 하지만 이탈리아가 통일한 해이기도 해요. 같네요. 아예 똑같네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1861년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출범한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같은 곳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같은 형태로 통일하게 된 건 1871년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20세기 역사에서 양차 대전을 포함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일으킨 어떤 전쟁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파시즘의 발흥이라든지 네. 등등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사실상 이때 시작되었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이후에 유럽이 얼마나 큰 변화가 독일이 통일됨으로 인해서 프랑스와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혹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독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등등등까지 많은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네, 그냥 발명이 아니고 발명 특허라고 또 붙여졌죠. 네. 사실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견들도 많죠. 그날 또 그레이라는 사람이 또 특허를 내려고 했다든지, 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탈리아 사람이 먼저 발명했다든지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뭐 1, 2, 3, 4, 4차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하고 구획을 짓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서 시작해서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구 문명의 낙관적인 어떤 기류,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했던 어떤 시대, 이대로 가면은 정말 인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저는 이제 이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전화가 발명을 해서 특허를 얻게 되는 것이 1876년도인데요. 이 1876년대 이 사건을 외우게 되면 이로부터 3년 뒤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합니다. 네. 그리고 백열 전구를 발명한 3년 뒤에는 다임러가 자동차를 발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인류 문명, 과학기술 문명을 생각하게 될 때 대부분의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발명이 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벨의 전화 발명 특허다라는 거죠. 네, 발명사의 몇 가지 짚었고요.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까지의 시기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나서 4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는 유럽 대륙 안에서 큰 전쟁이 없었어요. 100년 정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2차 산업혁명 같은 그런 걸 포함해서 유럽 문명이 낙관적인 기류가 있어서 너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대의 종말, 현대의 시작으로 보이는 사건으로도 이 사건을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서 20세기 역사를 이행할 때 진정한 20세기는 사실은 유럽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1914년도에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1901년도가 아니라. 자, 1917이죠. 러시아 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러시아 혁명도 사실은 1905년도에도 혁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혁명은 실패했는데 보통 그것을 제1차 혁명이라고 말을 하고 1917년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을 이제 2차 혁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전제군주제인 로마노프 왕조잖아요. 우리가 러시아 역사 다룰 때 집중적으로 설명을 네, 드렸었는데요. 2편 보시면 됩니다. 네, 1917년도에 소련이 탄생하게 되는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1917년도에도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 두 번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전 단계 혁명을 2월 혁명이라고 말하고 뒷단계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2월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공화정이 생깁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정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로마노프 왕조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그 2월 혁명이 성공했는데 그로부터 8달 뒤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공산국가로서의 소련이 탄생하게 소비에트.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도 그 이후로는 단번에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최종적으로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의 대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씨앗이었죠. 네. 전 세계인의 5분의 4를 끌어들인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냐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건 다 아니까 20세기의 한 중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1918년도에 끝났는데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거든요. 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경악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추측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193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사건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거죠. 어쨌건 그 이후로 6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2년이 지나게 되면 1941년이 되면 그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서도 가장 또 끔찍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독소,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해 말이 되게 되면 태평양 전쟁이 터지죠. 진주만을 일본이 공습해서.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하죠. 네. 그렇게 돼서 전 세계적인 어떤 미중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가 지금 말하는 이런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걸 알게 되면 하다못해 영화를 볼 때도 너무 편합니다. 이걸 외우시게 되면.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소련이 쿠바에서의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로 맞붙어서 결국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에요. 네, 촉촉발이었죠. 현대에서 1960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기 1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어요. 독일 베를린에.
그리고 이제 1960년대가 되면 베트남전부터 시작해서 민권운동부터 시작해서 무슨 하다못해 히피 운동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죠. 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1980년대 중반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새로 서기장이 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쓰게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1989년도에 동유럽에서 연쇄적인 공산 정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동유럽 혁명이 일어나고요. 다음 해인 199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재통일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소련 연방이 붕괴하는 거죠. 소련이라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을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소비에트 연방의 형태를 끼고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수많은 나라들 많잖아요.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다 소련 영토 내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연방 자체가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날 더 이상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고 러시아가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로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소련이 붕괴됐다는 1991년도의 사건은 지난 한 30여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냉전 체제는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양강체에서 소련이 없어지니까 미국이 독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로 약간 더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맞설 만한 그런 어떤 라이벌 국가로 네. 부상하게 되죠. 거의 지금이죠. 네. 오늘도 역시 컨텐츠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 한 편만 추천해주세요. 네, 뭐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쿠바 미사일 위기 얘기를 했는데 그 무렵에 일어나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든 재밌는 작품이기도 하고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톰 행크스 나오고요. 아까 드린 얘기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영화적인 맥락이 달리 보이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파이 브릿지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이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홍현 매니저님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를 단기간에 빨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합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통일, 1871년,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 남북전쟁. 1861년. 아, 잘했습니다. 다 맞은 거예요, 진짜로? 네. 아,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